정신적 오염. 인간의 신념은 진화의 제고품들로 형성되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는 그 신념이 어디에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콜게이트가 좋은 치약이라는 나의 신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컨슈머 리포츠에서 실시하고 발표한 이중 맹검을 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인가? 아니면 내가 콜게이트의 광고를 좋아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콜게이트와 기타 대표 상품들을 내가 직접 비교해 본 결과인가? 나는 이 물음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신념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주로 다른 목적을 위해 진화된 제거품들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저런 신념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며, 나아가 우리가 부적절한 정보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곤 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은 잘생긴 교수가 잘 가르치기도 잘한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어떤 학생에 대해 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며 그것을 자동적으로 일반화해서 그 사람의 다른 속성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후광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특성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나머지 속성들도 부정적일 거라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갈퀴효과인 셈이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집단에 따라 두 아이 가운데 한 아이의 사진을 보여줬다. 한 아이는 매력적인 외모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았다. 이때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사진 속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돌이 든 눈뭉치를 던졌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이 아이들의 행동을 해석해 볼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의 아이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그 아이가 흉악한 성품을 지녔다고 해석했으며, 나아가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나왔다. 반면 매력적인 아이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예컨대 그 아이에게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더 이해심 많은 평가를 내렸다. 그 밖에도 많은 연구에서 일치된 결론은 입학이나 취업을 위한 면접, 승진 등등 매력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운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 모든 연구들은 심리적인 요인이 신념의 형성 과정에서 개입된 잡음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더 유능해 보이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모든 광고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특정 상표의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이클 조던처럼 뛰어난 운동선수가 특정 운동으로 화를 싣는 것을 보면 그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경향이 있다. 수많은 10대가 마이크처럼 되려고 특정 상품의 운동화를 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나이키가 조던의 추천을 확보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후광효과를 고려할 때 지극히 합리적이다. 특히 충격적인 최근의 한 연구에서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에게 당근, 우유, 사과 주스 같은 음식에 대한 평점을 매기도록 했는데, 이들은 똑같은 음식이 맥도날드 포장에 쌓여 있을 때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책에는 당연히 표지가 있었고 당근에는 스티로폴 포장이 쌓여 있었다. 우리는 모두 속아 넘어가도록 타고난 셈이다. 후광효과, 갈퀴효과. 후광효과는, 그리고 그것을 부정적인 역효과는, 후광효과는 실제로 더 일반적인 현상의 특수 사례일 뿐이다. 무엇이든 우리 마음속에 떠돌고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 우리 마음속에 떠돌고 있는 것이라면, 심지어 머릿속에 떠도는 한두 마디조차 말조차 우리 지각과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단어의 목록을 외우도록 요구했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가구, 확신하는 구석, 모험적인 의자, 탁자, 독립적인 텔레비전 벌써 느꼈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목록을 정확히 외우려고 노력했다면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도널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다음의 글을 읽어보자. 도널드는 이른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그는 이미 맥키니산에 등장했으며 카누를 타고 콜로라도 강의 분리를 타고 내려간 적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파괴 경기에서도 출전했으며 보트에 대해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제트 엔진이 달린 보트를 운전하기도 했다. 그는 몇 번이나 부상과 심지어 죽음의 위험까지 처하기도 했다. 요즘 그는 새로운 자극을 찾고 있다. 그는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거나 아니면 돛담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할까 생각 중이다. 이제 여러분의 이해력을 검사하는 의미에서 도널드의 특성을 한 개의 단어로 요약해보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주석을 참고해라. 만약 여러분의 사전에 약간의 다른 단어 목록, 예를 들어 가구, 자만하는, 구석, 무모한, 의자, 탁자, 무관심, 텔레비전이라는 목록을 암기했다면 아마도 다른 단어가 먼저 떠올랐을 것이다. 곧 모험적이 아니라 무모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확률이 크다. 어쩌면 도널드는 모험적이기보다는 무모하기도 하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는 매우 다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특징을 지었을 때 이미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과 관련 지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도널드에 대한 여러분의 인상은 이 상황과 전혀 무관해야 할 정보 조각에 의해서 좌우된 셈이다. 초점 맞추기 착각. 또한 초점 맞추기 착각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단순히 사람들의 주의를 이런저런 정보로 돌림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준다. 간단하면서 흥미로운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두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당신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지난달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까? 한 집단의 대학생들은 바로 위의 순서로 두 질문을 받는 반면 다른 집단의 대학생들은 반대 순서로 질문에 답했다. 그 결과 행복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들은 집단에서는 사람들의 대답 사이에 상관관계가 거의 존재하지는 않았다. 데이트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데이트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는 몇몇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응답을 했다. 그러나 질문의 순서를 뒤바뀌자 사람들의 초점은 분명하게 낭만으로 맞추어졌다. 졸지에 사람들은 행복을 연애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트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데이트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데이트에 관한 그 질문을 먼저 받은 경우에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데이트의 횟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리 놀랍게도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결과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념이 실제로 얼마나 무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느낌조차 우리의 초점이 마치 그때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념, 변덕스러운 기억이 오염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신념이 예측하기 어려운 맥락의 기억의 여과 작용을 거친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형성된 신념은 곧바로 머릿속을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 머릿속을 떠오르는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념은 계산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신념이 변덕스러운 기억에
얼마나 많이 오염될 수 있는지는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데이트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았던 학생들을 생각해보라. 아마도 그들은 자기가 행복에 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답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편향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학생이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예외적으로 강한 학생일 것이다. 정신의 오염이란 이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처신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관적인 인상은 객관적인 현실과 좀처럼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고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신념은 기억에 대해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어렴풋이 의식하는 사소한 것들의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교통, 체중과 부부싸움이 공통점. 공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맥락 기억과 함께 기억의 창고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갖추었다고 있었다면 우리의 처지는 훨씬 좋았을 것이다. 여론조사의 자료가 모집단의 전형적인 단면에서 수집되었을 때 가장 정확하듯이 인간의 신념은 균형 잡힌 증거를 기초하였을 때 가장 건전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화는 편향되지 않은 표본이라는 통계학적 개념을 결코 발견되지 못했다. 우리는 흔히 무슨 기억이든 가장 최근의 것을 또는 가장 쉽게 기억나는 것을 다른 자료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 예컨대 나는 최근에 시골길에서 운전하면서 다음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교통이 원활할 때면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외곽 고속도로에서 시속 80마일을 달리고 있네. 1시간이면 도착하겠는걸? 그러다 공사 때문에 도로가 막히면 나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2시간은 걸리겠구나. 그러나 묘하게도 나는 두 자료의 평균을 내어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는 못한다. 때로는 교통을 원활하게, 때로는 막히네. 그러면 상황이 좋을 때, 나쁠 때를 고려하여 1시간 30분 걸린다고 봐야겠지. 살다 보면 흔히 겪는 인간의 마찰도 적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수집한 표본이 현실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신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종종 누가 설거지할 차례인지에 대해 배우자나 룸메이트와 다투곤 하는데 이럴 때면 우리는 흔히 자기가 이전에 설거지를 한 일을 잘 기억하면서 상대방이 설거지한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어쨌든 우리의 기억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직된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믿게 되고 독선적인 확신 속에 불끈 화를 내기까지 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집안일을 함께 하기이든 학술 논문의 공동집필이든 거의 모든 협동 작업에서 주관적으로 지각된 각 개인의 공헌의 합은 실제 수행된 작업의 총량을 초과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한 일은 잘 기억한다. 때문에 누구나 심지어 유독만 피우는 게으름뱅이도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만약에 우리 자료 표본이 제한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관대해질 것이다. 단내림 효과. 정신적 오염은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전혀 상관없는 정보가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일도 드물지 않게 있다. 한 선구적인 실험에서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와 다니엘 카너먼은 1에서 100까지 숫자를 적힌 원판을 돌리면서 피험자들에게 이 원판을 돌리기의 결과와 아무 상관없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에 가입한 아프리카의 국가가 몇 %인가?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답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서 어림짐작으로 해야 했으며 이것은 꽤 공평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들의 추정치는 원판의 숫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원판의 숫자가 10일 때는 유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평균적으로 25%였다. 그러나 원판이 65를 가리킬 때 대답은 평균 45%였다. 단내림과 조정이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시험 삼아 다음과 같이 해봐라.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를 끝자리 3개에 400을 더하라.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 질문을 답해라. 유엔에 유럽을 침입한 훈족 왕 알틸라가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은 몇 년도인가? 자신의 전화번호에 400을 더한 값을 600 미만이라면 이 정답은 이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평균 서기가 629년이라고 추측한다. 반면에 자신이 더하기 400이 1200에서 1399 사이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979라고 했다. 무려 350년이 차이가 난 것이다. 단내림 효과. 사소한 차이로 달라지는 선택.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전화번호나 원판 돌리기 숫자가 역사나 유행 구성에 관한 견해에 왜 영향을 미칠까? 단내림과 조정의 과정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미 출발점에서 시작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이동한다. 만약 원판 돌리기 결과가 10이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시작한다. 10이 유연에 관한 질문의 답으로 그럴듯한가? 그래서 10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값을 찾을 때 수치를 점점 올린다. 만약에 원판 돌리기에서 65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사람들은 아마 반대의 방향으로 답을 찾을 것이다. 65가 답으로서 그럴듯한가? 55는 어떤가? 문제는 우리가 임의로 선택한 출발점에서 중고하기 때문에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하지 않은 답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낮은 수치를 출발하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가장 낮은 수치에 이를 것이고 높은 수치를 출발할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가장 높은 수치에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가장 현명한 답을 찾기 위해 즉 그럴듯해 보이는 범위의 중간값을 구하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만약 정답이 25에서 45 사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25 또는 45라고 말하는가? 그것보다는 35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 될 확률이 클 것이다. 그러나 단내림과 조정의 심리에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 단내림 효과는 심리학자들이 큰 관심을 끈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주변 정보와 또는 심지어 전혀 무관한 정보가 신념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는 결코 아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 실험에서 펜이 입술을 닿지 않도록 가볍게 펜을 치아로 문 사람들은 입술을 오므려 펜을 문 사람들보다 제시된 만화를 더 재미있다고 평가한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거울을 쳐다보면서 다음 지시에 따라 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펜이 입술에 닿지 않도록 가볍게 펜을 이빨로 물고 있어라. 그런 상태는 여러분의 입모양을 봐라. 그러면 여러분의 미소를 지을 때처럼 이빨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맥락 의존적인 기억의 영향 때문에 위로 향한 입술은 자동적으로 행복한 생각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한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을 최대한 빨리 쓰면서 동시에 이들의 특정 범위에 따라 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이때 한 집단은 그들이 잘 사용하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탁자 윗면을 짚은 채 이 과제를 수행해야 했고, 다른 집단은 그들이 잘 사용하는
손의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탁자 아랫면을 짚은 채 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야 했다. 그 결과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사람들은 유명 인사들을 긍정적으로 더 많이 분류하는 반면 손바닥을 아래로 향했던 사람들은 유명 인사들을 부정적으로 더 많이 분류하였다. 왜 그랬을까?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 반면에 손바닥을 아래로 향했던 사람들은 상대를 회피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험적인 연구 결과는 이렇게 사소한 차이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기억과 나아가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순한 친숙 효과. 오염의 또 다른 원천은 일종의 편리한 사고방식, 곧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숙한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다. 이른바 단순한 친숙 효과라는 기묘한 현상을 예를 들어보자. 사람들은 한자 글자 같은 것을 평가하려고 하면 처음 보는 글자보다는 이전에 보았던 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 하면 최소 12개 언어로 반복 실험 연구에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들어간 글자에 놀라울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그들은 이런 글자가 포함된 그 단어를 그렇지 않은 단어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 동료 가운데 한 명은 사람들이 유명한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친숙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과격한 주장을 펼기도 했다. 우리의 선조의 관점에서 보자면 친숙한 것을 선호하는 편향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조상이 알고 있었고 또 그를 해치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가 몰랐던 것보다 안전한 것인 확률이 높다. 친숙한 것을 선호하는 행동은 우리 선조들이 일상 속에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선택된 것일지도 모른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호하는 생물은 신기한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생물보다는 더 많은 새끼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이와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안이 되는 음식을 대체로 평소에 가장 즐겨 먹던 음식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진화적으로 적응 관점에서 쉽게 가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학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이미 친숙한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내가 이 한자를 좋아하든 저 한자를 좋아하든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내가 1970년대 디스코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도마 썸머의 뛰어난 음악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저 친숙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왜 정치가들은 쓸데없는 정책을 고집할까? 그러나 우리가 친숙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이것은 이른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깨닫지 못할 때 심각하다. 실제로 이것의 부작용이 세계적인 규모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사람들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그렇지 않은 정책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존의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도 그러하다. 특정 정책의 비용과 이득을 분석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종종 이미 있었던 것이라면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단순한 판단술을 적용하곤 한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재 무슨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행동한다. 이스라엘 연구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많은 정책들과 지역 법령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정책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실험자가 제시하던 것을 덮어놓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집착을 보이는지 검사하였다. 피험자들은 예컨대 도둑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도둑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불법인가? 이때 실험자들은 한 집단의 피험자들에게 도둑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
현재 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집단에게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에게 기존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정책이 무엇이든 그것을 선호했으며, 더 나아가 기존 정책에 대한 책보다는 왜 더 나은지에 대한 근거를 열거했다. 미술교육에 대한 허구적인 규정을 소재로 한 실험에서 또 결과가 비슷하였다. 학생들이 미술교육은 5시간이 적당한가 아니면 7시간이 적당한가, 현재 규정에서는 X라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친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은 훨씬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현실 세계에서도 당연히 나타난다. 이것은 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거의 언제나 유리한 위치가 있는지 설명해 준다. 심지어 현직에 있다가 최근에 고인이 된 사람이 살아 있는 경쟁력을 이기는 일도 있지 않는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강화되는 친숙 효과. 친숙이라는 것에 매달리는 경향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위험할수록 더욱 강해진다. 위안이 되는 음식을 찾는 것이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위협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집단, 목적의 가치 등에 평소보다 더 강력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한 실험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하였다.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시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인정적으로나 자기와 같은 집단의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더 친절한 태도로 취한 반면에, 자기와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런가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이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더욱 극단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 애국주의자적인 미국인들은 성조기를 채를 쓸 수 있다는 생각에 통제 집단의 애국주의자보다 더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볼 것을 요구받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망치 대용으로 쓰는 사람에 대해 덜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지갑을 열어 더 많은 자비를 베풀기도 한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위기의 시기에 소수 집단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기묘하게도 이것은 다수 집단의 성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수 집단의 성원 자신들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입힌 정권을 인정하거나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한다. 심리학자 존 스튜어트가 말했듯이 봉건제도, 십자군 전쟁, 노예제도, 공산주의,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탈레반 정권 등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체계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도덕적으로 정당했으며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대한 체제보다 더 낫다고 믿었다. 이쯤 되면 정신적 오염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